자, 제일 앞에 보면은 서양 철학은 요 두 개의 라인으로 갑니다. 감각 경험 라인과 이성 지리 라인으로 크게서 본다고 하는데요. 서양 철학의 화두는 크게 인식론적 입장이 대주제입니다. 가장 큰 주제예요. 동양은 기본적으로 일원론 쪽이라고 부르고 서양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나와 너를 혹은 나와 세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변동사 문화권이잖아. 다 공동체적이죠. 그래서 뭐 알지 뭐 그거 하면 눈치로 그거 알지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서양은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래서 우리는 맥락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여기는 분석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그지?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웃긴데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을 찍어. 그럼 뭐가 항상 나오게 찍어야 돼? 내가 나오지. 내가 나오는데 나도 중요한데 내가 어디에 있다가 중요한 거지. 배경을 찍잖아. 사람이 조그맣게 나와요 우리는. 근데 서양 사람들 뭐 스샷 찍는 거 보잖아. 얼빡샷이 많아. 얼빡샷. 그러니까 내 얼굴이 중요해. 내 얼굴. 내가 나왔다. 배경은 별로 안 중요해. 내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그림 같은 거 이제 서양 그림을 보면 보통은 인물화, 정물화가 많다. 인물화, 정물화. 사물 딱 그게 중요해. 그다음에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근데 동양화를 보잖아. 그러면 주로 조감도예요. 조감도. 위에서 하늘에서 이 자연 전체적인 경관을 어우러진 거를 보는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사람이 되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 전체 풍경이 중요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적인 느낌.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경이라고 보자. 안경. 근데 안경을 서양에 비하면 특이하게 불러. 안경, 그렇지? 페어 오브 글래시스다. 아니 안경을 그냥 글래시스라고 페어 오브 글래시스라고 쓰잖아. 무슨 뜻이야? 유리알 두 개 한 쌍이라고 부르잖아. 안경을. 그냥 글분이 축약해서 글래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서양인들이 부르지 않나요? 안경 알 한 쌍이라고 불러요. 안경을. 우리는 그냥 안경인데. 거기는 계속 쪼개는 거죠. 분석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나랑 너랑 다르고 내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냐. 그래서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개인 거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감각, 경험은 조금 개인적인 거죠. 상대주의적에 가까울까 절대주의적 입장에 가까울까? 조금 더 상대주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소피스트 굉장히 상대주의적입니다. 가장 극단으로 가는 일입니다. 또 여기는 이성과 진리를 통해서 어떤 진리가 있고 절대불변의 진리를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절대주의적인 입장에 가깝습니다. 요 두 개로 쭉 나눠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소피스트 입장, 에피쿠르스 중에 뭐 여기는 조금 예외예요. 중세 시기는 이거 없어. 중세 시기는 감각 경험과 이성 진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 중세 시대는 뭐 원툴이니까. 중세는 누가 지배하는 시대야? 신이 지배하는 시대죠. 중세 기독교 전통이잖아. 그래서 중세 시대는 믿음, 신앙 원툴이야. 그래서 따로 이성, 진리, 뭐 감각 경험 이런 걸 나누지 않고 다시 근대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여기 감각 경험, 그다음에 칸트 음모론 여기 이성, 진리라는 이쪽으로 보는 거죠. 도덕 법칙 말의 변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미국 실용주의까지 가요. 이 유럽 실존주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달한 세상입니다. 이전까지 이건 약간 좀 대륙 쪽이고요. 나중에 볼 건데 대륙적 전통이 이성 진리 전통이야. 그다음에 영국, 미국적 전통이 경험적 전통이에요. 근대 이후부터 도드라져요. 이것도 막 설이 많은데 좀 찾아보니까 이 중세가 대륙이 이제 기독교 사회잖아. 그러면 대륙 쪽이면은 좀 추상적 사고가 발달한 거야. 따라오니 대륙이 조금 더 추상적 사고에 가까워서 이성 진리 이쪽에 친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그래서 빠졌는데 합리론이라고 불러요.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 나오지, 스피노자 이런 사람 나와. 근데 영국은 이 대륙적 전통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각 경험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 기술 실험, 뉴턴이 영국 사람인 것도 아니고 모르고요. 그냥 감각적 경험, 과학적 실험 뭐 이런 걸 좀 중시하는 거. 베이컨 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경험적 마음 이런 걸 추구했던 사람. 그래서 영국적 경험이 일로 좀 가는 거고. 그게 영국 공리주의까지 가는 거야. 여기는 칸트가 독일 사람이니까 대륙적 전통으로 가는 거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졌어. 그러면은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유럽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되게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그런 주제로 생각하거든.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들이 끔찍한 세계대전을 벌인 거죠.
전쟁 범죄 막 하고 유대인 대학살하고 도쿄 공습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지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왜? 위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도덕, 질서, 종교 뭐 이런 거 따르면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따랐더니 엉망진창이 됐잖아. 유럽이 초토화됐잖아. 왜 이게 심각한 거냐면 1, 2차 세계대전은 배경이 유럽이다. 전쟁 무대가 유럽이다.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완전 무너진 시대죠. 그래서 내 주관과 내 선택이 중요해 유럽 실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왜 미국은 그대로 실용주의 전통이 공리주의 그대로 가는 거죠? 왜 이게 그대로 갔냐? 얘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전한 나라예요. 미국이 전쟁 물자를 유럽에 팔면서 이때 공업화가 쫙 되고 세계 1위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됐다. 이전까지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2등 딸이 누가야? 유럽이 전통적인 유럽 식민지배 시기인데 식민지 막 전 세계에 건드리고 있다. 근데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얘네들이 막 초토화가 되고 여기에 무기파하면서 미국 공업화하면서 미국이 쫙 1등국으로 성진하고 그러니까 쓸모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짱이야. 미국 식민지. 이게 그대로 가는 거지. 왜? 영국 애들이 이주해가지고 새로 나간 미국이잖아. 이 전통이 그대로 가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나서 교육 과정이 추가되면서 생존에 나왔던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배려 윤리, 책임 윤리, 도덕과학 도덕 이런 식으로 현대 윤리의 다양화된 모습들을 봅니다. 하면 서양 철학 끝. 그럼 이까지 하면은 전체 내용의 4분의 3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제일 처음부터 소피스트, 여기는 이제 감각 경험을 하는 좀 진리는 상대적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애들이고 거기서 소피스트들이 야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하니까 이제 그걸 부정하는 진리 탐구 전통이 3명 나오는 거다. 대표적인 소피스트 인물들은 너네는 내신이니까 자세하게 나올 거라서 다 외워두세요. 여기까지 처음에 3명 여기까지 나중에 외우고 하고 오늘은 여기 들어갈 때는 그냥 뒤에 거 공부 합시다. 프로토코스, 부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 3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명. 얘네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서양 철학에서. 그래서 3명을 알아두세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이렇게 외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네가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얘네들 알고 있니? 그래서 소프라노를 외우세요. 소프라노. 많이 했던 얘기인데 넘어가자. 요 3명, 소피스트 3명,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는 엄청 작게 배울 거고 소크라테스랑 연관되는 느낌으로만 배울 거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독판으로 2판씩 되는 애들이야. 대량이 많습니다. 넘어가자. 이런 걸 배울 거고. 자, 소크라테스가 뭐 얘기했냐면 저기 뭐냐 저자를 보라. 굉장히 무지한 자다. 얼마나 무지하냐면 무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그렇군요. 뭐라고요? 뭐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가 유명하게 남긴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 너 자신이? 근데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뭘 알라는 거야? 너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실제 뜻이 그거야. 너 자신을 알려면 네가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관련해서 뒤에 설화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소크라테스랑 공자님이랑 부처님이랑 다 마찬가지. 걔네는 한 번도 책을 쓴 적이 없어. 다 누가 썼냐면 공자의 제자가 쓰고요. 그다음에 석가모니는 이제 그 가르침이 노래 형식으로 전래가 됐대요. 노래 형식을 쭉 이렇게 암송의 형식으로 막 외우고 있다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용이 잊혀질까봐 스님들이 다 같이 모였답니다. 약간 그 기독교 치면 공의회 같은 거야. 공의회처럼 다 같이 모인 걸 대결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결집, 1차 대결집 때 사람들이 다 암송을 통해 가지고 여기 내용 틀린 게 없다고 암송해서 여기 가지고 그걸 경전으로 새기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다 누가 쓴 거냐? 전부 다 플라톤이 쓴 거예요. 를 5분 있다 합시다. 다시 자 여기 케팔로스의 문답 다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이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쓴 책이야. 소크라테스는 참고로 어떻게 죽었다고? 술 먹고 술 먹고 죽었어.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그 독배를 마시기까지 경위가 어때? 뭐 때문에 죽었어? 아테네 청년들을 미혹하고 신이 없다고 선동한 죄로 민주주의 500인 평균에서 투표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결과 죽은 거라고. 근데 플라톤은 걔 유명한 소크라테스 빠꾸였단 말이야. 나의 존경하는 스승님이 저 어리석은 민중들의 투표의 결과에 의해 사형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민주주의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플라톤 사상을 볼 건데 플라톤은 독재를 옹호해요. 엘리트주의예요, 엘리트주의. 그래서 철인이라고 철학자 같은 뛰어난 지식을 지닌 존재가 다른 그 일반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게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도자한테 엄청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게 정의롭고 행복한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학문이야. 나중에 볼 거고요. 근데 독배가 뭐예요? 독이든 잠. 아, 동양 먹고 죽었어. 잘. 사야가 먹고 죽는 거. 자,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는 어떤 식으로 언급이 나와 있냐? 그러니까 어느 날 아테네에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아테네에 신탁이 내려와가지고 그 신탁 내용이 뭐냐면 전 아테네 사람들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신탁이 내려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소크라테스가 하는 거죠. 나는 평소에 내가 엄청 멍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신탁은 내가 가장 전 아테네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궁금해서 막 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러 댕겼어. 그게 당대에 뛰어나다고 일컬어지는 지식인들 대상으로. 걔네가 소피스트들입니다. 소피스트. 소피스트라는 뜻은 그냥 지혜라는 뜻이야. 지혜가 그리스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지혜로운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식인들 사람을 제가 물어봤는데 정의에 대해서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돌아다니면서 농객들 도장 깨기 하고 있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서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란 상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진리는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제대로 진리를 모르는군요. 왜? 진리가 어떻게 상대적이야? 절대적인 진리지. 그런 식으로 A는 뭐다? B다. 그러면 B가 뭡니까? B는 C다. 근데 A랑 C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은 A에 대해서 모르는군요. 이런 식으로 다 도장 깨기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그로 끌려서 죽은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어그로 막 당대의 유명한 농객들 다 깨고 도장 깨고 하고 다니니까 멋있어 보이잖아. 얼굴은 못생겼대요. 소크라테스는 늙은이야. 머리 벗겨져 있어요. 머리 벗겨진 약간 추레한 남자가 당대 제일 뛰어난 유명한 사람들 다 도장 깨고 다니는데 멋있어 보이잖아. 그것도 약간 힙해 보이죠, 느낌이. 성수 감성이잖아. 아닌가? 여튼 그래서 성수동 감성 그런 거 안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 중에 약간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런 거 할 때 펠로폰네소 전쟁 이러면 막 그 스파르타 편 들고 막 이런 변절자들도 좀 있고 그랬대. 그리고 막 이런 과정에서 진리는 상대적이다 도장 깨기 하고 다니면서 이런 소문이 퍼졌대요. 신을 부정하고 신력인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재판에 붙여져가지고 사형당하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깨달음 이겁니다. 야,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더라. 근데 나는 뭘 알고 있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그러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혜로운 거지. 그럼 내가 전 아테네에서 지혜로운 게 맞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삼파술 혹은 문답법이라고 나올 거야.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이제 좀 소크라테스 입장에 맞게 쓴 책, 옹호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기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짠, 저기 보자. 그러니까 막 뭐가 그래 하면서 반박하는 거지. 다음 소크라테스가 구속되어서 뭐라고? 대체 어째서? 하니까 청년 미혹죄라고 아니 청년 미혹죄? 그럼 못생긴 아저씨인데요 사실은. 이제 뭐 해야 돼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고 결국 오래됐다고 벌어졌습니다. 원칙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플라톤은 참고로 되게 귀족 자제에 엄친아예요.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육체적으로 뛰어나고 얘는 레슬링 챔피언입니다. 플라톤 뜻은 어깨가 넓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명문가 자제가 플레 따다할 정도로 당대에 유명하게 인기를 얻는 인물이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를 자세히 보고요. 일단은 서양 철학의 양대축을 봅시다. 양대축.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헬레니즘은 뭐 사상이냐면 그리스 사상이다.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으로 나오죠. 헤브라이즘은 무슨 사상이면 유대 사상이에요. 둘이는 무슨 차이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깊게 들어가면 다른데 누가 누구를 부르고 이런 차이인데 그냥 퉁쳐가지고 후려쳐서 그리스나 유대는 지역명이다. 지역명, 국가명이에요.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민족이야? 우리는 한국인이죠. 한국인이지만 무슨 민족입니까? 한민족이라고 부르지. 중국도 중국인이라고 부르면 다 중국이지만 그 안에 무슨 주민족 뭐야? 중국에서 가장 비율이 많은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 그래? 한족이라고 부르잖아.
여기도 지역으로 봤을 때 그리스 지역인데 그 그리스인들을 민족명으로 부를 때는 헬라족이라고 불렀대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그리스 사람들의 조상국 이름이 헬라족입니다. 그래서 헬라족이기 때문에 헬라족의 사상이라서 헬레니즘 사상이라고 불러요. 이성 중시 전통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내려오는 거. 이제 인문 철학적 전통이라고 해요. 헤브라이즘은 어디 전통이냐면 유대인들도 지역명이고 유대인들이 지금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죠.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걔네를 민족명으로 부를 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뭐 들어봤니? 히브리 문자 이런 거 쓰잖아. 용어를 그 히브리를 읽은 게 헤브라이즘이다. 히브리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유대 사상이라는 얘기야. 말만 어렵게 나오는데. 그래서 얘는 유대인들이 무슨 종교 만든 거야? 유대교 만든 거겠죠. 유대교가 뭐의 뿌리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뿌리가 된 거죠. 우리 고1 때 배웠잖아. 작년에 배웠죠. 배운 지 한 몇 달 됐냐? 반년은 좀 더 됐구나. 한 8개월 정도 지났네요. 1년은 좀 덜 됐습니다. 문화과자들 다 배우고 그리스도 유대교 출발했잖아. 이슬람교도 이제 유대교 출발한 거죠. 다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기억나니? 모르니? 근데 유럽에 주로 전파된 헤브라이즘 계열의 종교는 뭡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교죠.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전통, 유럽 애들이 서양 사상을 주로 중시하는 거, 그리스도 전통을 얘기하는 거고, 종교와 이성이다. 이게 서양 사상의 안대축입니다. 이거는 중세 시대 때 주로 배울 거고, 이제 중세 빼고는 거의 다 이걸로 가요. 그래서 얘기는 무슨 주의겠니? 뒤에 답 나와 있는 걸 보죠. 나중에 빈칸 써오세요. 얘는 인문주의고, 인본주의. 여기는 신본주의. 신이 더 중요한 거죠. 유대교 유일신 사상이잖아. 그지? 여호와죠, 여호와. 그래서 이 헬레니즘을 둘로 나누면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 철학과 인문 철학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사람이 중심이긴 한데 여기는 이전까지 이 자연 철학적 전통 전에는 전부 다 뭐였냐면 신화적 세계관이에요. 신화적 사고. 왜 번개가 친 거야? 제우스가 분노해서. 왜 파도가 막 폭풍이 치지?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불렀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폭풍이 있는 이유는 뭐 열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주변에 여기가 저기압에서 고기압에서 기압을 빨아들이면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태풍이 치는 이유는. 그러면 그런 세계 신화적 세계관에서 세계와 자연에 관심을 가지면서 왜 이럴까를 생각해요. 많이 나오는 과학적으로 나오나 탈레스 세상 만물의 근원은 뭡니까? 물이다. 헤라클리토스 불이다. 데모크리토스 세상 만물의 근원은 원자. 이걸 자연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연 철학. 그리고 보통은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를 대비되는 입장으로 나와.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상대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절대적이라는 입장으로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공통적으로 고르는 걸로, 교집합 고르는 걸로 인간과 윤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공통 오른선으로 나옵니다. 뭐에 대비되는 입장이면 자연 철학에 대비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소피스트는 소크라테스는 전부 다 인문 철학적 전통을 구분을 합니다. 괜찮죠? 내용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과 조금 더 국가 간 교역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이 밀레토스 아파라고 해요. 터키 지금의 터키 아니라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이집트 이집트나 페니키아 이런 데 나오는 문물들이 전래되면서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듯이. 그리고 이제는 도시 국가가 확립된 시대다. 여기는 페르 여기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런 도시 국가들이 확립되니까 조금 더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이런 거 주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요래들이 전부 다 요 시기 인문 철학 전통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헤브라이즘은 그리스도교를 중세 때 자세히 볼 겁니다. 그거의 기반이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를 세웠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 지금 이스라엘 땅이 옛날에는 유대 지역으로 불렸어요. 유대 민족 종교가 유대교고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겠죠. 유일신 사상입니다. 여기 이제 신을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선민 사상이야. 그래서 헤브라이즘 전체로 보면은 보편 종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종교야 헤브라이즘은. 근데 유대교로 하잖아. 민족 종교라고 부릅니다. 보편 종교가 아니야. 얘는 누구만 구원을 받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과 구원은 다 여기서 왔다. 먼 날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럼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전부를 구원해 줄 거거든. 근데 누구만 구원해 주냐? 유대인들만 구원해 줘요. 다른 민족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당연하잖아. 유대교가 좀 특이해. 일반적으로는 다 자기 토템이 있거든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이. 자기 토템을 믿으면서 성장하겠죠. 그런데 자기 주변 민족을 정복하면서 다신교화돼. 왜 제우스가 바람둥이가 됐습니까? 그리스 세력이 주변 민족을 잡아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민족의 신을 편입할 때마다 제우스가 바람을 피는 거죠. 우리가 똑같잖아. 우리 왜 당군이 환웅이 왜 웅녀랑 결혼했어? 웅녀 세력을 잡아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유대교는 안 잡아먹히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유일신교죠. 그래서 다신교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신앙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나머지 애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전통에는 신이 안 나오고 전부 다 뭐가 나와? 전부 다 악마가 나오고. 악마가 많잖아. 바알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던 농경신이래요. 바알은. 근데 바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악마의 이 대명사가 바알세불. 아무튼 그런 느낌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대중화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거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뭐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민족에 상관없이 나만 믿으면 돼. 그래서 이거를 목표는 전부한 게 예수다. 여기 구원자가 없댔잖아. 유대교 입장은 아직 아무도 구원자가 안 왔다는 얘기야. 예수나 마호메트는 전부 다 선지자라 그래. 먼저 깨닫는 사람이고 구원자는 아직 오기 전이야. 어느 날 지옥불에 떨어지면 구원자가 와서 우리 민족만 구해줄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다. 이슬람교는 그 구원자가 누구다? 마호메트다. 이런 입장이에요. 유대교는 아직 구원자가 안 왔다. 근데 예수는 유대교를 보편 종교로 계승했다. 나만 믿으면 되잖아. 민족에 상관없이. 그래서 보편적 사랑, 평등률, 역지사지 정신, 민족에 상관없이 그런 걸 얘기하는 사상이 됐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전체로 보면 보편 종교라고 봅니다. 모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로 봐요.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여튼 그래서 이제 소피스트로 갑니다. 자, 이 소피스트가 왜 이런 상대주의적 입장을 얘기하게 되냐면 우리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다. 동양사상 처음 시작할 때 기원전 7세기가 어떤 인류의 사상적 충돌의 시대라고 인류의 사상적 기풍들이 태동한 시대였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공자, 석가모니, 노자 이런 애들이 다 같은 시기 사람이었고 소크라테스도 요 시기 사람이에요. 철기가 도입되는 시기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철기 도입 시기에 얘네는 보병들이 밀집 보병들. 여기는 해안가 지방이다. 상업으로 여기에 경제적 상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보다 유럽이 되게 존재감이 크잖아. 존재감이 큰데 땅덩어리가 생각보다 작아요. 아시아가 이런데 아시아 한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 전체 영토크의 33%가 아시아고 전체 전 대륙의 영토크의 한 7%밖에 안 돼. 유럽. 그 7%도 막 해안선이 복잡하고 반도가 많고 이래서 큰 평야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농경적 세계관이고 그래서 좀 공동체적인 거고 여기는 상업적 활동이죠. 지형상. 그래서 개인주의적 조금 그런 그게 발달한다 그래. 개인적인 좀 사고가. 괜찮니? 자, 그래서 이제 상업 활동으로 융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는 기병을 만들 수 없겠죠, 당연히. 기병을 만들 수 없는 지형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밀집 보병들이라고 중장 보병들이라고 내가 상업을 통해 가지고 무기와 갑옷을 사서 내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시민이야. 아테네에서 직접민주주의 한다 그러죠. 직접민주주의. 근데 성인 아테네 남성이라고 전부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시민이다. 아무나 시민 시켜주지 않는다고 까단 거예요. 커트가 높아.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거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냥 전 세계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테네밖에 없지. 주요 국가들 중에서. 왜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이거밖에 없었냐면 상업이 발달해서 내가 돈을 내 가지고 거기서 막 갑옷 사고 무기 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야. 딴 데는 뭐 평야가 있고 기병이 있고 막 그러잖아. 귀족들 중심으로 가고. 근데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무기 사고 뭐 갑옷 갖추고 전쟁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사회 고위층이 될 수가 없어. 일반 민족들 위주로 전쟁판이 짜여진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고 나서 내 발언권이 세지는 거죠. 우리도 투표권 달라 해가지고
성인 남성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던 시절. 근데 그것도 규모가 좀 작으니까 가능한 거죠. 직접 민주주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회의 의견을 결정할 때 전부 다 다수결로 해요. 민회를 통해서 한단 말이야. 500인 병의회로 아까 소크라테스가 사용을 안 했잖아. 그리고 1일 대통령 이런 거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1일 대통령 했어. 그래서 윤번제로 관직을 얻어요. 오늘의 국방부 장관, 오늘의 대통령, 오늘의 농림부 장관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할 때 뭐 도평 추방제 뭐 이런 거 막 투표 받아가지고 누구 추방하고 정치적 추방, 정치적 사용이잖아. 그리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사법 절차 이런 것도 그냥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해. 내가 뭐 불만 있잖아. 다툼이 생겨. 그럼 민회에 고발을 해. 그럼 변론은 내가 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든 민중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동의만 얻어내면 내가 유죄 무죄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말빨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진짜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이해가?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내가 고소를 당했어. 성현이가 나를 고소해서 이 돈을 비싸게 받아 쳐놓고만 이거밖에 대충 가르치고 막 수업 막 대충 한다 막 이래가지고 고소했잖아. 그럼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야 나는 그래도 준비할 만큼 했어. 뭐 이렇게 자료 준비하고 막 인쇄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걸 노력한 거야 하면 내가 뭐 제쌤 정도면 열심히 한 거지 하면 얘가 패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입을 잘 터는가가 모든 사회의 그 부와 지위와 명예를 결정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해졌냐면 말을 잘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졌어요. 지적 민주주의라서. 그래서 말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던 일타 강사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니? 소피스트.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의 대명사로 보통 얘기를 해. 궤변론자들의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왜? 설득하는 방법만 익히면 돼요. 진리가 옳다, 그르다, 참이라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감정적으로 막 격앙시켜가지고 흥분시키고 동의시키고 이렇게 감정만 선동할 수 있으면 진리의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재판에만 이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대표적인 안 나오네. 대표적인 그 소피스트 중 하나가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그 나무위키에 찾아보면 있어요. 고대의 딜레마라고 검색해보면 다 프로타고라스 대표적인 그 소피스트와 관련된 사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의 제자 중에 누구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에우 아틀라스라는 제자가 있어. 에우 아틀라스. 이때 당시 제일 유명한 1차 강사였거든. 말하는 방법, 수사, 말을 꾸미는 방법, 변론술, 내가 그 변호하는 방법, 말을 이렇게 변론을 하는 방법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프로타고라스가. 그래서 너무 유명한 사람을 가지고 어느 날 에우 아틀라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한테 물었어. 선생님, 제가 좀 변론술을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께 이 웅변술, 말하는 방법, 연설법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좀 배우고 싶은데 수업을 들으려면 방법이 좀 없을까요? 내가 뭐라고? 국어시험에 나오겠지. 뭐 그리고 유명한 얘기야. 뭐 시험에도 자주 나와. 그래서 에오 아틀라스랑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냐면 너가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어쨌든 나한테 변론술을 배우면 재판에 이길 건데 재판에 이기고 나서 받는 첫 변호사 수임료를 가지고 승소한 그 비용을 가지고 나한테 수업료를 지불을 해라 하고 이제 가르쳐줬어. 몇 달 동안 쭉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스터했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떠나라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맡고 난 다음에 승소를 해서 수업료를 지불하면 되죠. 근데 다 열심히 수업을 받는 에오 아틀라스는 뭐가 됐냐면 음악가가 됐대요. 그 다음에 변론을 해야 돈을 벌어서 수업료를 내지. 근데 변론을 맡을 생각이 없어. 음악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거 프로타고라스 빡치게도 당연히 그럴 거면 왜 배웠어요?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왜 딴 거 하고 있냐? 푸찌거리 하지 마라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나한테 수업료를 지불하라고.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 둘이 이렇게 딱 마주본 상태에서 서로 딱 가르치면서 껄껄껄 웃는 거죠. 왜 껄껄 웃는 거야? 자, 프로타고라스 입장을 봅시다. 프로타고라스 입장에서는 내가 재판에 이겨. 재판에 이기면 법원이 돈을 내라 그러는 거죠. 얘가 그래서 뭐 재판 결과에 따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재판에 져. 제가 재판에 이긴 거죠. 계약 조건이 뭐였어? 재판에 이기는 첫 수익료를 가지고 나한테 돈을 줘라. 내가 재판에 지더라도 제가 이겼으니까 나한테 돈을 주겠지. 근데 반대도 똑같죠. 에오 아틀라스는 왜 못 걸어 웃은 거야? 내가 재판에 져. 재판에 지면은 나는 재판에 이겨야 돈을 주는 거잖아. 재판에 졌으니까 돈 안 줘도 되겠죠. 내가 재판에 이겨. 법원이 나한테 재판에 이겼으니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 재판에 돈을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둘이 그런 보이셨다. 약간 궤변 같죠. 이런 걸 가르치던 사람들이고 소피스트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된다. 근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지? 그러면 기준이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서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보편주의랑 반대되는 입장이야. 상대주의. 누가 보편주의니? 소크라테스가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 싶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그런 거 아니라고 지적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보편주의는 존재한다는 입장이랑 반대되는 입장이고,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기주의입니다. 뭐가 진리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진리가 일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존재한다 하고 혹시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인지할 수 없어. 왜? 감각은 상대적이니까.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저 멀리 1km 밖에서 보면 뭐야? 다 점이죠. 그럼 10km 밖에서 보면 뭐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그 제한적인 감각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고, 혹시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근데 알 수 있다 해도 인간의 그 제한적인 언어라는 그 엄청 상대적인 수단을 가지고 이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래서 진리도 없고 있다고 해도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고 해도 전달할 수 없고 진리는 모르겠다 이런 거죠. 회의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 절대주의 반대 입장이죠. 여기 소크라테스 있죠. 다음 트라시마코스입니다. 트라시마코스는 현실주의입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정의는 강자입니다. 정의는 그러면 강자가 바뀔 때마다 정의는 달라지는 거지. 자, 우리가 그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오잖아. 기독교 10계명에. 그리고 법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절도죄죠. 근데 그 절도죄라거나 혹은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계율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물건을 가진 사람한테 유리한 거죠. 법은 누가 만든 거야? 물건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겠죠. 훔치지 말라고. 물건이 없는 사람은 훔쳐도 되고 안 훔쳐도 돼. 왜? 난 어차피 훔칠 게 없어. 그지? 그러면 그 정의는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정의는 물건을 가진 자들의 이유를 대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상적 진리가 있다. 현실적인 것만 진리가 아니다. 소크라테스랑 이렇게 막 서로 티키타카 하는 게 나와요. 정의라는 건 강자에게 이익되는 거다. 아니다. 약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도장 깨고 다녔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유명해졌대. 유명한 사람들. 얘네들이 유명한. 근데 이거는 내신 문제는 이 정도까지 외워줘야 돼. 고3들은 이런 걸 이름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데 고2들은 외워둡니다. 내신 문제는. 그래서 외울 때는 요새는 스타크래프트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뭘 다 모르는데 스타크래프트에 종족이 3개가 있습니다. 테란, 프로토스, 저그가 있어요. 저그는 그 이제 외계 생명체 막 이상한 애들이고, 프로토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계인 느낌이야. 근데 테란이 지구인들, 지구인. 근데 그 밸런스가 그나마 잘 잡혔으니까 좀 오래 가는 게임이긴 한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디가 좀 승률이 높다고 어디가 제일 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태산으로 잘 안 해. 테란이 제일 좀 승률이 높은 편이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빌드가 좀 이렇게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테란이 좀 밸런스가 더 좀 더 잘 높게 가치가 책정되어 있는 게임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프로토스 유저 입장에서 어때? 아 프로타스 꼬랐다. 왜? 기준이 뭐니까? 인간 테란이니까. 이렇게 배웁니다. 프로토스 꼬랐다. 프로타 플러스야. 여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대충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십시오. 인간은 마무리 쳤다. 테란이 마무리 쳤거든. 테란이 스타일이 쳤거든. 프로토스 유저. 의심 구경을 해서라는. 다음 보르기아스는 그 어감이 좀 비슷한데 전혀 관련은 없는 얘기야. 보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게 있어. 보르디우스의 매듭. 보르디우스는 지역명입니다. 보르디아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시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거기 있는 어떤 예언 뭐 이런 게 있었대. 그래서 여기 고르디우스라는 지방에 어떤 매듭이 막 신전에 내어져 있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자는 세계를 다 제패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이 있었대요 이전에.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나는 동방원정을 떠나는 엄청 대국의 그 지배자니까 내가 한번 풀어보겠어 했는데 열심히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칼을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푼 거죠. 그래서 그걸로 외웁니다. 풀기 힘든 거죠. 베이주. 아 어렵다. 그래서 전혀 관련은 없어. 보르기아스랑 보르디우스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어렵다. 베이주 못 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 알 수 없다. 베이주 보르디우스의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트라시마코스는 얘는 좀 그 찐따였던 거지.
학창시절 찐따여가지고 이제 정의는 강자 얘기다. 강자한테 많이 두드려 맞은 거죠. 아 그래서 트라우마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 생겼다 이런 느낌이. 외웁니다. 3초 줄게요. 5, 4, 3, 2. 이름은 사실 알 필요는 없긴 한데 얘네들이 입장이 나왔을 때 이게 소피스트라는 걸로 풀어야 돼. 소크라테스의 반대는 입장을 풀어야 된다. 2, 1, 땡. 정우야, 인간의 만분의 척도 누가 얘기했어요? 프로토그라스. 규현이 네.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진리를 알 수 있더라도 그걸 진리가 있더라도 그걸 알 수 없고 알 수 있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누가 얘기했다고? 가운데 있는 애 그래 그게 그 이름이 뭐냐고. 고르기우스.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정의는 강자의 이익. 누가 동료가 뭐라고? 정의는 강자의 이익. 스라시마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이 대표적인 소피스트들이다. 3명. 전부 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뭐 절대적 진리는 없어 이런 거잖아. 그래서 감각 경험 라인의 시초로 보는 거야 얘네들. 이름이 너무 길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도 이게 플레임으로 보면 좀 어려워 보여. 우리가 이게 세 글자라서 좀 짧아서 그런 거 있어.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보면 발음하기 어렵대요. 짧아서. 그거랑 뭐 마찬가지겠지. 안 익숙해서. 뭐 외웁니다. 뭐좀 이름이. 자, 다음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거기서 이제 도장내기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케팔로스의 문답 같은 거 있어요. 요거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케팔로스라고 유명한 소피스트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죠. 평소에 케팔로스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냐면 정의라는 거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저희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정의할 때 나올 거다. 일반적인 인식이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사에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거는 정의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래요. 케팔로스가.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케팔로스한테 찾아간 거죠.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밑밥을 깝니다. 빌드업을 까는데 물건을 훔치는 거는 정의로운 거예요? 이렇게 물어 소크라테스가 케팔로스가. 물건을 훔치는 거는 정의롭지 않죠. 그럼 당연히 그런 걸 어떻게 정의롭다고 보겠어요? 케팔로스가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죠. 정의라는 거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까?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내가 친구한테 도끼를 하나 빌렸어. 그지? 그러면 친구가 도끼를 돌려달라고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롭습니까? 돌려줘야겠죠, 당연히. 그지? 근데 어느 날 하루 내가 도끼를 빌렸는데 친구가 엄청 흥분해가지고 막 누구 하나 죽일 기세로 도끼 단다고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도끼를 돌려주잖아. 그러면 걔는 자살을 하거나 하면 남을 죽이거나 살인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돌려주는 것이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부정의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럼 케팔로스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고 있었어. 옆에서 케팔로스 아빠가 왔대요. 아빠가 와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친구한테 도끼를 빌렸잖아. 근데 도끼를 빌린 거는 그냥 도끼를 빌린 게 아니고 도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을 빌린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도끼를 돌려주는 거는 이로움을 돌려주는 거야? 해로움을 돌려주는 거야? 해로움을 돌려주는 거잖아. 내가 얘를 돌려주면 얘가 살인을 하거나 자살을 할 것 같다니까? 그건 해로운 거죠, 그 친구한테. 어렵니? 어렵지 않죠? 2000년 전에 이렇게 놀았대. 그래서 해로움을 돌려주는 거는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게 아니죠. 나는 이로움을 하는데 왜 이로움을 돌려주지 해로움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말 듣고 좀 소크라테스가 씩 쪼갠 거죠. 아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왜? 남이 만약에 나한테 해로움을 끼쳤어. 그러면 해로움을 돌려주는 게 정의로운 거잖아. 남이 내 물건을 훔쳤으면 나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남이 나한테 해로움을 줬기 때문에. 뭘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자 소피스트 입장에서는 진리는 상대적이죠. 홍길동은 의로운 도적이야. 의로운 도적일 수 있어. 홍길동은. 왜? 또 부자인 사람들은 물건 훔쳐다가 약자한테 깔라주는 거잖아. 그럼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건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 없지. 도둑질은 그냥 무조건 부정의한 거야. 그게 의로운 행동이든 아니든 간에 도둑질은 도둑질이라는 거죠.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게 진리라는 기준이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깨고 댕기니까 다른 애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그로가 좀 끌렸다는 거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너가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건 뭐 때문이다? 멍청하기 때문이다. 네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거에 가장 도덕의 판단 기준은 뭐야? 지혜입니다. 지혜. 무지. 자,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입니다. 진실로 안다면 악을 행할 수 없다. 네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도덕의 지혜를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가장 처음 시초가 뭐냐면 너의 멍청을 깨닫는 무지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게 선지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소크라테스는 자발적인 악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 소크라테스는 자발적인 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맞을 것 같고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진실로 안다면 악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악을 하는 이유는 멍청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만약에 예훈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칩시다. 저 어떤 가상 세계의 평행 세계의 담배를 피우는 예훈이야. 예훈이한테 물어봅니다. 예훈아, 왜 담배를 못 피우고 있냐 지금?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고 있죠. 담배가 해롭잖아. 담배가 해로운데 너 왜 지금도 담배를 못 피우고 있습니까? 몰라요. 너가 지금 알고 있는 해롭다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뭐 수명이 필 때마다 3초씩 줄어들고 뭐 폐암에 유발 위험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혜다. 가짜 지혜라는 거죠. 제대로 소피스트를 알고 있는 건 가짜 지혜라고. 그럼 네가 담배 한 30년 핀 골초들도 바로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게 어때 담배를 끊을 수 있냐면 병원 가가지고 당신 폐암 날기니까 담배 한 개 피면 바로 더 돌로 갈 수 있다. 얘기 들으면 바로 그 상황에서 바로 끊을 수 있대.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근데 그런 진짜 지혜를 넣으려면 내가 일단 원래 알고 있던 그 지혜가 가짜 지혜라는 걸 깨달으라고.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혜가 가짜 지혜입니다. 실천을 담보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면 네가 멍청한데 멍청한 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악행을 하는 거지. 네가 진짜 똑똑하다면, 네가 진짜 지혜를 알고 있다면 너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지를 알 거고 그럼 바로 담배를 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네가 악을 행하는 이유는 멍청하기 때문이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제대로 알면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럼 자발적인 악은 가능할까? 자발적인 악이라는 거는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행하는 악입니다. 자발적인 악이 가능해? 안 돼. 악을 행하는 것은 그냥 멍청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발적인 악은 불가능하다.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발적인 악도 가능해. 의지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입장에서 왜 담배를 못 먹고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답하냐면 네가 의지 박약이기 때문이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멍청해도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도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악은 존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발적인 악이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아. 자, 그리고 아까 무지의 자각 얘기했죠. 무지의 지라고 해요. 무지의 지혜다. 너 자신의 멍청함을 깨달으는 거죠. 그리고 무지에 이르는 방법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 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내 입장은 뭐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묻고만 자기 대책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 질문만 한 그런 사람, 문제만 지적한 그런 사람이죠. 위에서 보기에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자기에 대해서 제시문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를 묘사한 문구가 있거든. 나는 등에라고 날라다니면서 소 등에 붙어가지고 피 빠는 그런 흡혈 증상이 있어. 조그마한 이 같은 거. 그래서 나는 아테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도록 소가 꼬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때리잖아. 등에를 쫓으려고. 끊임없이 아테네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등에가 되고 싶다고 했어. 사람들이 계속 귀찮게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닌지를 계속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얼마나 옆에서 보기에 짱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에 가겠다고 그런 거죠. 무지에 이르는 방법은 질문하는 방법이었다. 도장 깨기야.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는 거. 자, 무지의 자각은 영혼을 수련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이 무지의 자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궁극적 목적은 뭐야? 선행이야, 선행.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 내가 제대로 아는 거. 제대로 알려면 뭐 해야 돼? 먼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 괜찮니 이거? 학평이 여기 나와요. 답성 올해 구축에 나왔어요. 이거? XX. 영혼을 수련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야? 도덕적 실천이라니까. 참된 지혜를 깨닫는 거. 참된 지혜를 깨닫기 위해 먼저 내가 멍청하다는 걸 깨닫는 거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다음 지덕복 합일설이라는 게 여기는 지혜로운 것과 도덕적인 것과 행복한 것이 일치해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는 조금 다르다고 봐.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지행합일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랑 아는 거랑 똑같다고. 왜? 여기에 도덕적이고 행복을 담보하는 그런 지혜는 실천을 담보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참된 알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행합이랑 똑같죠. 근데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데 자제력 없는 알미라는 게 있어요.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식도 있고 실천을 담보하는 실천적 지혜라는 지식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누지 않아. 그냥 알미라는 거는 그냥 실천적 지혜만 얘기하는 거야. 실천을 담보하는 지혜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덕이 있으면 도덕적 삶을 살면 바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담배가 진짜 해롭다는 걸 깨달아. 내가 한 개 피만 더 주면 바로 죽을 거야라는 깨닫는 순간 바로 담배를 끊을 수 있지. 실천을 담보하죠. 그럼 이전에 담배 피면서 여기가 맨날 또 불안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폐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3초씩 수명이 줄어들 때는 피고 있는 거죠. 네가 현세계 네가. 그래서 딱 하는 순간 바로 도덕적이 되는 거지. 바로 담배를 끊는 거지. 도덕적이. 그럼 바로 이제 행복한 거죠. 이전에는 필 때마다 불안해서. 그죠? 그래서 지덕복 합일설. 그리고 이걸 위한 영혼의 수련, 절대적 진리에 대한 탐구인데 영혼의 수련이 결국 자기에 대한 성찰이다. 자기에 대한 성찰은 도덕적 성찰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내 스스로 문답법을 하는 거야. 삼파수를 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물어보고 당기는데 여러분도 스스로라도 그걸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알미란 영혼의 돌봄, 영혼의 수련 다 스스로 문답법을 실천한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한다. 도덕적 성찰이 돼요. 도덕적 성찰이 영혼의 돌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참된 지식을 깨달은 사람, 나죠. 소크라테스. 나는 멍청하다는 사실을 너네는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어.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리학은 이상한 거다. 성리학에서는 이제 오랑캐들은 뭐를 모르고 있어. 길을 모르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 뭐에서? 공부해서. 쟤는 공부를 못하잖아. 멍청한 애들이고 오랑캐고 기인 거고. 그래서 기천이잖아. 성리학자들은 한쪽들은 앉아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중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지덕복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거든. 우열이 있는 거다. 엘리트주의죠. 여기는 우열이 없지. 소크라테스는 우열이 없잖아. 다 상대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에 플라톤이 뭐 하는 거야? 독재 얘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라고? 나는 그 철인들은 철학자가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지도자가 철학을 공부하면 철인이야. 나나 스승님 같은 철인이 저 멍청한 음미한 아테네 민중들을 다스리는 독재 정치를 하자. 플라톤이. 그래서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고 플라톤 철인 정치도 있으면 될 거야. 철인이 이제 철학을 공부한 지도자겠죠. 당대 그리스 혹은 소피스트의 직접민주주의 혹은 상대주의 비판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거야. 여기까지 아주 쉬운 겁니다. 소크라테스 성질이 있나? 없네요. 뒤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플라톤 먼저 하고 봅시다. 플라톤. 시간 남았는데. 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는 몸이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사형선고 혹은 그 소크라테스가 죽는 날에는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안 나와요. 몸이 아파서 집에 은둔해 있었어요. 스승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 스승님 나쁜 하면서 글을 쓴 거죠. 열심히.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래서 세상을 둘로 나누는데 지금 이 현실 세계는 비천이 안 좋아요. 성리학은 똑같죠? 현실이 부정적이잖아. 성리학도 좀 중원에서 쫓겨나갔죠. 원래 그 황하가 양쯔강의 임근이 꿀당이었는데 꿀당이 쫓겨났잖아. 현실이 부정적이니까 이랑 길을 나눠가지고 저 비천한 현실, 나의 드높은 이상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내 사랑하는 스승님이 떠나버린 세계죠. 그래서 세상을 두고 나가. 스승님이 가신 그 영혼의 세계는 이상적 세계야. 그걸 이데아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데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관념이라는 뜻이라. 거기 그 관념이라는 뜻의 어원도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 근데 뭘 보는 거냐면 이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그런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 파악되는 현실 세계가 있고 이 현실 세계가 어리석은 아테네 민중들이 다스리는 세계고 이거는 다 시계로 봅니다.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시각할 때 진짜라서. 그리고 스승님이 가신 저 세계는 어떤 세계? 두 높은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을 통해 인식되는 세계입니다.
그냥 가지게라 알 수 있는 세계라. 그리고 이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좋은 것이라고 나와요. 이게 선이다 선. 좋을 선자 쓰잖아. 여기에 선은 도덕적인 거 플러스 기능이 잘 발휘되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데아 세계의 좋음 자체. 그리고 자체라는 뜻은 이데아라는 뜻입니다. 이데아를 번역한 게 자체다. 그래서 좋음 자체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의 이데아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선의 이데아가 좋음 자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오실 것까지 안 어렵다 지금.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유를 들었냐면 동물의 비유라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는 둘로 나눠. 그다음에 현실 세계는 동굴 속 세계. 그 동굴 속 세계에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굴입니다. 동굴. 여기 이제 불이 비추고 있어요. 불이 바람불이 불이 불타고 있는 거야. 불이 불타고 있고 여기 이제 죄수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등에 수갑을 차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 밧줄에 묶인 다음에 바깥에서 불이 지금 이런 식으로 비추고 있거든. 비추고 있는데 그 묶여가지고 이 불빛의 바깥 세계가 비쳐가지고 이 동굴 벽에 비쳐가지고 영상으로 뭐가 나오겠죠. 그지? 우리는 전부 뭐 하고 있냐면 동굴 속에서 무릎을 꿇려준 다음에 수갑에 묶여가지고 벽면을 동굴 벽을 바라보고 있는 죄수들입니다. 라고 묘사를 해. 현실 세계는 이제 그 이데아의 저 빛나는 다른 진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괜찮죠?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아우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이데아의 세계 똑같이 이데아의 세계인데 지금 여기 원통이죠. 원통인데 그림자잖아. 그림자. 가로 보면 무슨 색으로 보여? 직사각형 보이잖아. 텀블러는 현실 세계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이야. 직사각형이잖아. 그지?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거 것 같아. 뒤집으면 어떻게 돼? 원으로 바뀌죠. 원으로. 그게 바깥에 나가지고 오, 이 현실 사물을 바라봐야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원통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어떤 사물의 본질, 사건의 본질을 피상적으로밖에 겉표면을 막 겉핥기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야. 색깔이 없죠. 형체도 없죠. 입체감이 없잖아. 그런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 어떤 이 감옥에 묶여있는 동굴을 보고 있는 죄수들 중에 어떤 뛰어나고 용기 있는 이가 있어. 그래서 수갑을 스스로 끊었어요. 수갑을 스스로 끊고 이 뭐지 하면서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 이제 그 막 태양이 비추는 밝은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제대로 못 봅니다. 왜? 암 적응이 안 되잖아. 그래서 깜깜하게 있다 갑자기 밝은 비추면 눈뽕을 당하겠죠. 눈뽕을 당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천천히 세상 사물이 원래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입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지.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 뭐 얘기를 하는 얘기야? 내가 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철학을 공부해서 이데아를 인식한다는 얘기야. 용기 있게 수갑을 끊고 밖으로 나가는 어떤 개인은 철학을 공부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다시 동굴로 들어와.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통치를 하라는 얘기죠. 통치를 해가지고 이런 다른 사람들도 수갑을 끊고 바깥에 있는 밝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이게 철인정치. 괜찮니? 이거 자기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너네한테 가르쳐주고 있잖아 지금. 좀 끊고 파고 나오십시오. 정답이 뭐다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네? 자 그래서 동굴의 비유 철학자만이 태양입니다. 태양. 자 어떤 사물의 원형을 이데아라 그래. 이랑 기랑은 좀 다른데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5분 있다 합시다. 보자. 자, 이랑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철, 나무, 플라스틱 이런 게 기예요. 그지? 그래서 의자의 기도 철일 수 있고 책상의 기도 철일 수 있고 선지편의 기도 철일 수 있어. 근데 의자의 그림자는 무조건 의자고 책상의 그림자는 무조건 책상의 기만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현실은 모방이에요. 모방. 그림자라는 거는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림자랑 비슷한 형체로만 만들어지는 거야. 재료가 뭔지는 상관이 없어. 정사각형을 한 번씩 바꾸어 보시죠. 정사각형. 몇 번에 수업을 했잖아요. 그려봤는데 정사각형 그려보세요. 정사각형. 그림.
정사각형. 정사각형. 왜 안 그래요? 우리 보니까 이게 민서의 정사각형입니다. 친구들. 정사각형 약간 정사각형이라고 이제 뭐 이런 느낌인데 엄밀히 말하면 정사각형이 아니죠. 왜? 정사각형의 정의가 뭔데? 내 변의 길이가 똑같고 내 각이 전부 다 90도예요. 찌그러져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정사각형이라고 보통 이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생들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정사각형으로 설명하지 않아. 왜 정사각형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정사각형의 이데아를 인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근데 이 완벽하게 아무리 이게 그림을 잘 그리더라도 완벽한 정사각형을 구현하는 게 일반적이 덜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등해요. 그림자는 이데아에 못 미치는 개념이에요. 이와 비, 그러니까 이는 좀 대등한 개념으로 봤지만 원래 주자 상리학의 기본 입장은 이황의 입장에 가까워. 기가 이보다 더 열등한 거야. 이게 기천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잖아. 본성이 이치라는 학문이에요. 성이 이가 훨씬 더 우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이데아를 알아야만 하는 거야.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리고 이 이데아라는 게 그 그림자의 근원인데 그 이데아들은 걔도 근원이 있을 거 아니야. 궁극적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근원은 이데아고 이데아의 근원을 선의 이데아라고 해요. 좋음의 이데아, 좋음 자체라는 단어도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게 그 바깥으로 나가서 눈뽕을 그러니까 바깥의 사물들이 동물 밖에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이잖아. 그 사물들이 색깔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준 게 뭐냐는 거죠. 그게 태양이잖아. 이데아를 존재하게 하는 이데아야. 궁극적 원인이야. 이걸 나중에 중세 기독교 윤리에서 플라톤 세상을 따오거든요. 자기네 세상을 정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 이데아는 천상의 세계, 신의 세계, 신이 다스리는 세계. 그 다음에 그 현실 세계는 이제 그림자의 세계 이렇게 나누는 거죠. 현상적. 자 그러면은 걔네가 이 태양 혹은 선의 이데아를 뭘로 하기 좋겠어? 가스로 하기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 그 교부 철학이라고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신을 선의 이데아의 밑대에서 표현을 해요. 태양의 뷰, 태양의 뷰. 이게 나중에 신이 된다. 중세 철학에서는. 나중에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세계의 궁극적 원인이다. 이데아에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 요음 자체. 요까지 기억해라. 이게 태양의 비유라는 것까지 기억하세요. 장충고 같은 거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뭐의 비유인지를 묻는다. 물었어. 태양의 비유다. 선의 이데아. 혹은 뭐 태양에다 밑줄 쳐놓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묻는 거죠.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인식한 사람이 누구라고? 철인이다. 철인은 이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면 철인, 혹은 통치자가 철학을 공부하면 철인이야. 지배자인 철학을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배자인 이거죠. 철학자에 대한 통치 혹은 통치자가 철학자가 되는 뭐에 대한 대비 개념이라고 민주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해서 독재예요. 독재. 엘리트주의에 기반해요. 우월하게 지식을 가진 우월한 어떤 엘리트가 어리석은 민중을 다스리는 정치, 중무 정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상 분설이라고 국가 계급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렇게 세계관 설정을 좀 빡시게 짭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뒷받침하려고. 자 이거는 공통인데 덕이라는 개념이 뭔지 알아주세요. 덕은 우리가 고1 때부터 가르쳤죠. 행복론 할 때. 덕은 본질 기능의 탁월함이다. 본질 기능의 탁월함. 그래서 지금 보드마카가 이 터치펜인데 터치펜의 본질 기능은 뭐야? 터치펜은 왜 존재하니? 그치? 내용을 써가지고 너네한테 내용을 전달하게 만들려고 준다는 거죠. 터치펜 저번에 여기였나?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수업이었나? 지금 이게 좀 아리까리하고 있는 터치펜. 지금도 잘 나오네.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저번에 막 이렇게 하면 뭐 그림이 막 원격으로도 막 이렇게 그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글씨가 잘 안 쓰여졌어. 얘는 본질 기능이 잘 발휘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 얘는 지금 내용이 잘 쓰여지고 있잖아. 덕이 있는. 그치, 덕이 있는 상태. 덕이 있는 터치펜. 본질 기능이 잘 발휘되는 거. 그걸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혼의 각 부분이 자 인간의 얘는 본질 기능이 내용을 써서 전달하는 거잖아. 인간의 본질 기능은 뭐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성이다. 이성. 성리학 혹은 뭐 유교에서는 인간 본성을 뭘로 봤어? 도덕심이야. 도덕심.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부모를 살해한 자식 뭐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짐승 같은 놈이지. 금수만도 못하는 놈 얘기하잖아. 인간에 대한 도덕심이 없으니까. 근데
멍청하면 서양에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멍청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혜, 용기, 절제가 다 덕이거든. 근데 그 덕은 뭐가 잘 발휘되는 상태라고?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다. 왜? 본질 기능이 이성이라서. 지혜는 그냥 이성이 잘 발휘되면 돼. 근데 가슴은, 기계는, 용기라는 거는 기계가 이성의 명령에 복종하는 상태를 용기라고 해요. 그리고 욕망은 배에 머리, 가슴, 배가 있거든. 인간의 육체가 머리, 가슴, 배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들이 있어. 영혼의 자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혼의 기능. 얘는 선천적인 거다. 참고로 얘는 선천적인 거고 이성, 기계, 욕구는 타고나는 거야. 얘를 형성하면 안 돼. 근데 동양의 덕은 인의 예지는 선천적인 거였어, 후천적인 거였어. 수빈아, 동양의 덕은 듣고 있는 거 맞죠? 동양의 덕은 선천적이었어, 후천적이었어. 뭐 하는 거예요? 동양의 덕, 인의 예지는 형성합니까? 함량합니까? 형성? 형성한다고? 본성을 어떻게 형성을 해? 본성인데 아니죠. 타고나는 건 본성이죠. 네. 걔네는 함량하는 거다. 그래서 이성, 기계, 욕구는 타고나는 거야. 근데 서양의 덕은 지혜, 용기, 절제 이런 거는 서양의 덕은 전부 다 형성하는 거라는 거 중요합니다. 서양의 덕은 후천적인 거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후천적인 거예요. 얘네가 교육을 받아서 용기, 절제, 지혜가 발휘되는 거야. 그러면 기계의 입장에서 기계가 잘 발휘되는 상태는 기계가 이성의 명령에 복종하는 걸 기계가 잘 발휘된다고 해요. 결국은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거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고 후천적인 겁니다. 다 주의하시고. 자, 그럼 빌드업을 어떻게 짰냐 봅시다. 빌드업을. 그 플라톤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이다.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이래요. 인간이 머리, 가슴, 배가 있잖아. 그거를 국가균으로 확대하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되는 거라. 그리고 육체의 머리, 가슴, 배가 있듯이 영혼에도 타고난 어떤 부분들의 자질이 있어. 이성, 기계, 욕망이 머리, 가슴, 배에 해당하는 이성의 자질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성, 기계, 욕구에 해당하는 이 지혜를 잘 발휘하는 사람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거든. 얘네가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대로 확대한 거죠.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 통치자, 가슴에 해당하는 사람 방위자, 배에 해당하는 사람 생산자. 괜찮니? 자, 근데 뭐가 좀 재밌냐면 그 기계라는 거는 기계가 잘 발휘되는 게 용기가 아니랬죠. 여기 안 들어왔나? 비유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용어는 마차에 비유했어요. 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이 있는데 말은 여기 홀수죠. 한 마리는 말을 잘 듣는 말이야. 오더를 잘 따르는 홀스야. 이게 기계의 어느 정도 내가 마부가 이끄는 대로 잘 가는 말. 왜 채찍을 들어야 말을 듣지 않는 좋은 말이 있어. 그게 욕구입니다. 오더를 잘 따르지 않는 홀수죠. 그리고 얘네를 욕구와 기계를 마차를 얘네를 채찍질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목적지로 이끄는 존재가 누구니? 마부가 이성이에요. 그러나 말이 마음대로 날 때 마차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저 엉망진창으로 중부정책 운영돼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거 채찍질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돼. 소크라테스나 나 같은 지혜를 가진 서민들이 마차가 가야 할 길을 잘 결정을 해야 돼. 뭘 해서? 채찍질을 해서. 그래서 다시 기계와 욕망은 어떻게 하는 게 기계와 욕망이 잘 발휘되는 거라고? 이성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기계와 욕망이 잘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혜는 용기는 절제는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얘기해. 괜찮지? 근데 기계랑 욕구가 누구라고? 방위자랑 생산자야.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는 게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야? 통치자한테 복종하는 게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야.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를 정의라고 하거든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걸 정의라고 한다. 정의는 어떤 거랑 동의어로 쓰이냐면 플라톤처럼 해서 행복하고 동의어로 쓰여요. 자, 소크라테스는 어떤 게 행복한 거라고? 소크라테스 뭐뭐뭐 합일설이어서 아까 지덕복 합일설이죠. 지혜롭기만 하면 바로 행복할 수 있어. 바로 도덕적이고. 여기는 지혜라는 건 덕의 종류입니다. 그치? 근데 이 덕의 종류인데 행복은 뭐라는 동의어라고? 정의라는 동의어야. 네가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 통치자한테 복종하면 너가 행복한 거야. 내가 본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논리 중에 가장 논리를 잘 짰어요. 너가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복종하면 돼. 군말, 옳은 말 따지지 않고 그냥 통치자 하는 대로 잘 따르면 네가 행복한 거야. 국가가 정의로운 거야. 독재 정권을 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해도 되냐면 이걸 어떤 그러니까 통치자가 앉는 조건이 까다로워. 그러니까 얘는 우월한 존재여야 이게 정당화 되는 거야. 뭐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20살에 철학 시험을 봅니다. 다시 20살에 군사 시험을 봐. 20살에 군사 시험을 봐가지고 용기를 증명한 사람. 내가 기계를 잘 발휘해서 이성이 기계를 잘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한 사람만 수방위자 계급이에요. 여기부터 지배 계급이에요. 그리고 나서 막 이것저것 막 정치 활동도 하고 무슨 뭐 계속 뭐 여러 가지 국가 공직 활동들을 하거든. 그다음에 50살에 철학 시험을 쳐. 근데 이 철학 시험은 지금은 우리가 철학하면 이런 게 철학이죠. 근데 발리를 철자를 쓰거든요. 예전에 철학이라는 거는 만학의 학이었다. 그 플라톤이 세운 학교 이름이 아카데미아거든요. 아카데미아 들어가는 정문에 보면 이런 글씨였어요. 그래서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보지 말라. 여기 철학은 그래서 기하학, 논리학, 논술학, 뭐 변론술 이런 거 다 포함한 게 그냥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밑에 있던 물리학, 생물학 이런 그 하부 조금 물질적인 것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너무 규모가 커진 거지. 그래서 그거를 철학 안에 담을 수가 없어서 걔네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이런 거지. 여튼 그때 당시 있는 그냥 학문에 통달한 사람. 그래서 이거를 철학 시험을 50살에 쳐가지고 지혜를 증명한 사람만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산자는 절제를 내 욕망을 잘 이성에 따라 절제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생산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생산자는 절제를 가지고 있지. 그럼 방위자는 절제를 가지고 있을까? 얘네가 그러니까 생산자가 될 애들 중에 용기를 추가로 증명한 애들이 방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위자 중에서 방위자는 절제와 용기를 가지고 있잖아. 절제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지혜를 증명한 애들이 통치자가 되는 거라고. 아니 방위자는 무조건 절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이거는 다 이상사회야. 실제로 실현된 적이 없어요. 생산자라면 물음직이 당연히 절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방위자라면 물음직이 당연히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내내 망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정적이라서. 자,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 절제는 모든 계급에 필요한 덕목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왜냐면 얘는 절제만 가지고 있고 얘는 절제 용기 다 가지고 있고 얘는 절제 용기 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모든 덕을 다 갖추는 존재다. 맞습니까? 모든 덕을 다 갖추는 존재야. 그래서 얘는 절제밖에 없는데 얘는 지혜 용기 절제를 다 가지고 있네. 그래서 얘가 얘를 통치해도 되는 거야. 얘가 얘보다 우월하고 얘가 얘한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야. 예사님? 그래서 아무나 뭐 독재 정권을 휘두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자기를 갖춘 사람이 자기를 갖추고 이제 독재 정권을 휘두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정의의 덕이 달성된다. 국가 개인 모두 국가도 정의로울 수 있고 자기 역할을 잘하면 돼. 그다음에 개인도 가능해요. 생산자는 용기는 없지, 지혜는 없지, 그지? 근데 이성기계의 욕구가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되거든. 얘가 이성기계의 욕구가 다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욕망이 이성에게 복종하는 게 제일 두드러지는 게 생산자야. 그래서 욕망이 이성에 잘 복종하는 상태가 되면 얘도 정의로운 걸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딴짓 안 하고 통치자한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만들면 정의로운 거예요. 왜? 욕구가 이성의 논리에 복종하는 상태니까. 괜찮죠? 그래서 개인이든 사회이든 다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랑 같은 거라고? 행복이라고 같은 거. 네가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독재자한테 절대 못 줘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 얘는 좀 이상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랑 비슷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현실주의적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사람도 불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의 덕을 갖추었지만 그렇더라도 현실적인 사건, 갑자기 벼락에 자연재해로 집이 무너져 친한 친구가 죽었어. 그럼 불행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얘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이렇게. 그런 거에 외부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입니다. 정의의 덕이 곧 행복이야. 이렇게 했고요. 다음 국가론입니다. 국가론. 국가는 대문자로 쓰니까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가는 각 계급의 차질에 맞는 인물을 교육을 통해 양성선발한다. 뭐가 중요해? 교육이 중요한 거야. 교육이.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얘네가 다 후천적인 거야. 지혜, 용기, 절제는 다 후천적인 겁니다. 뭘 통해서? 이성, 기계, 욕구가 교육을 받아서 절제, 용기, 지혜로 발현되는 거야. 얘는 후천적인 거고 그 수단이 교육인 거죠.
교육은 이제 국가에서 담당해요. 교육을 통해 안 선발하고. 자, 18세까지 수학, 문화 공부에 군사훈련을 하고 30세에 철학 공부를 하고 35세에 정치 역할을 하고 50세에 자격시험을 친다. 그래서 여기 자격시험에서 지혜를 증명한 사람이 철학자가 철인이 되는 거겠죠. 자, 정의로운 국가는 구성하는 타고난 성향과 교육을 통해서는 덕에 따라 계급이 결정된다. 예전에 내가 이걸 이제 제일 처음에는 덕에 따라 계급이 결정돼서 선천적으로 계급이 결정된다는 틀린 걸로 가르쳤거든. 근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선천적 성향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어느 선지다. 직업은 어떻게 결정되냐?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맞고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맞아요. 둘 다 맞는 걸로 보십시오. 생명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거 직업률이 똑같이 나온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예비계치가 결정되는 거야.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네가 뭐 금의 계급, 은의 계급, 동의 계급 이런 식으로 하거든. 네가 태어날 때 들줄지게 태어날 수 있잖아. 예훈이가 아니 그러지 말자. 누구 예로 들지? 친한 좀 만만한 성현이 괜찮니? 유리로 하시죠. 유리가 좋은 걸로 하자. 우월한 친구도 태어났어. 이성이 아주 탁월하게 발휘되는 얘가 금의 계급이야. 금의 계급. 나는 좀 들뜨러지게 태어났다 싶다. 동의 계급이야. 근데 내가 동의 계급에서 엄청 뛰어난 자질을 발현시켰어. 교육을 잘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은혜 계급으로 올라가. 너가 금의 계급인데 거기서 제대로 발휘를 못해. 그러면 은혜 계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타고난 성향에 따라 예비배치가 결정돼. 그래서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도 맞아요. 오른손지다. 오른손지로 배우십시오. 후보군을 맞춤 교육으로 덕을 갖추면 영구적으로 그 계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천적 성향은 계급의 첫째 선발 기준, 후천적 덕은 계급의 최종 결정 기준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맞고요. 덕에 따라 이건 선천적이고 선천적인 것 기준에 따라 혹은 후천적인 기준에 따라 둘 다 계급이 결정된다. 둘 다 오른손지입니다. 괜찮니? 어렵지 않고요. 내용이 좀 많은 거지. 그리고 이게 약간 여러분이 보기에는 조금 낯설 수 있는 개념인데 수호자라는 거는 통치자, 방위자가 수호자다. 가디언이에요. 가디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방위자 중에 이제 넓은 의미의 방위자는 통치자, 넓은 의미의 수호자가 통치자, 방위자고 좁은 의미의 수호자가 이제 방위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튼 얘네가 이제 지배계급인데 이 지배계층은 사유재산을 공유합니다. 내가 내 거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공유사회야. 공유재산이야. 물건이 쌓여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왜? 내가 높은 계급이잖아. 욕심이 생길 거 아니야. 욕심이 생기니까 가져가고 막 이렇게 내 거를 축적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건 도덕성 강조로 도덕성 강조. 네가 높은 계급에 올라갈 수 있지. 더 덕을 갖추었으니까. 그래서 높은 계급에 올라가면 그만큼 덕을 더 갖추어라. 맹자의 뭐랑 같아요 이거. 높은 계급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 어떤 개념으로 하는 맹자. 덕질도 맞는데 무항산? 유항심이다. 유항심. 무항산 유항심.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갖추는 존재여야 된다고 했죠. 그게 뭐였니? 대장부. 대장부는 뭘 한 존재다? 호연지기를 갖춘 존재다. 뭘 통해서? 집의를 통해서. 맹자 얘기잖아. 무항산, 무항심 원래 맹자. 일반 백성들은 무항심이죠. 근데 대인 혹은 대장부는 그러니까 높은 계급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뭐 해야 돼? 내가 생업이 없더라도 먹을 게 없더라도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위에 올라가면 괜찮아. 위에 올라갈 수 있지. 너가 능력이 특별하니까. 하지만 너가 뭘 포기해야 돼? 니거 사유재산을 포기해. 사유재산을 공유하는 사람. 근데 뭐까지 공유하냐면 이게 좀 더 충격적일 수 있는데 배우자와 자식까지 공유하는 사회. 다부 다처제 사회입니다. 다부 다처제 사회. 내 여친이 네 여친이고 네 여친이 내 여친인 사회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전까지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인데 다른 폴리스 뭐 스파르타 이런 데 귀족제도의 사회거든요. 거기는 계급이 뭐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귀족제 사회에서는 계급이 뭐에 따라 결정돼요? 아빠. 혈통에 따라 결정돼요. 혈통. 그러면 당연히 내가 통치자야. 내가 제일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독재가 엄청 심한 사회 체제죠. 철인 정치는 독재 권력이 집중된 중앙 집권적 사회 구조라고. 독재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회잖아. 그러면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 내 자식이 있어. 뭐 하고 싶겠니?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겠죠. 근데 계급은 뭐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 그래요? 자질이랑 덕에 따라 계급이 결정돼야 되잖아. 혈통이 아니라. 그러면 혈통이 내 자식이 누구지를 몰라야 돼. 그래야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얘가 좀 똘똘한데 내 자식인가? 뭐 남의 자식이라도 똘똘한데 마음 좀 가겠죠. 다부 다쳐 사니까. 공동 육아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자질이 제일 뛰어나야 돼 통치자를 물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배우자. 물론 이런 게 되게 좀 보수적인 느낌으로 보이는데 이 통치자가 뭐도 될 수 있냐면 이건 엄청 대단한 거야. 아테네 그러니까 그때 직접 민주주의자가 누구만 투표권이 있었어요. 직접 민주주의 아테네 시민 성인 남성만 투표권이 있었잖아. 근데 여성도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리고 통치자는 윤건제입니다. 윤건제. 이건 아테네는 원래 윤건제긴 해. 1일 대통령 뭐 이런 거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정치 권리를 하는데 통치자도 윤건제로 운영하는 거야. 종신직이 아니야. 절대 권력이지만 다스리다가 떠나는 거죠. 여성도 통치자가 될 수 있고 이건 좀 혁신적인 거예요. 그때 아테네 당시에 얘기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야기 좀 많은데 엄청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하면 됩니다. 다음 플라톤 봅시다. 태어나. 자, 플라톤은 방위자와 생산자가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고 봅니까? 이게 정의로운 거라고. 그 이성의 명예에 복종하는 상태가 뭐 절제, 뭐 용기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르는 게 정의로운 거고, 그게 나라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수빈아, 자 플라톤은 통치자가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제적 촌질에 따라 선발된다고 봅니까? 아니죠. 둘 다 그렇지만 선제적 촌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있고요. 예비 배치가 결정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선발은 덕에 따라 후천적 교육의 결과 형성된 덕에 따라 최종 배치가 결정된다. 그래서 아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수희, 자 플라톤은 절제 있는 사람의 욕구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볼까요? 절제 있는 사람의 욕구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아니요. 용어가 좀 이상해. 절제라는 게 욕구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욕구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거야. X입니다. 지우. 자, 플라톤은 절제를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야 가질 수 있는 덕으로 볼까요? 맞니? 맞겠죠? 여기 절제의 정의가 이거다. 욕망이 이성에게 복종하는 상태를 절제라고 불러요. 보고요. 성현아. 자, 플라톤은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볼까요? X다. 모든 철학 공통이다. 어떤 사상가도 욕망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죠. 유교에서는 욕망을 뭐하라고 얘기했니 내가? 절제지, 그렇지. 절제하는 거지. 제거는 인간을 초월하는 얘기죠. 이성이 욕구를 절제하는 게 이성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욕구가 이성의 복종하는 상태는 제거된 게 욕구가 제거된 게 아니라 욕구가 절제된 상태예요. 수면욕을 제거할 수 없죠. 속욕을 제거하고 뭐 식욕을 제거하고 할 수 없잖아. 인간을 초월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무분별하게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죠. 욕구라는 거.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욕구를 충족시켜주라고 한 사람 누구야? 욕구를 충족시켜줘. 순자는 본성이 누구이기 때문에 욕구는 충족시켜주라고 하고 욕구를 추구하라고 한 사람 누구야? 정영은 영지의 기운도 욕구를 했죠. 그래서 기본으로 다 공통으로 욕구는 절제의 대상인데 절제 플러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는 순자고 욕구를 추구하라고 하는 사람은 정영까지 알아주세요. 플라톤은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 플라톤은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맞을까? 아니야. 이 뒤에 나오는데 아르토텔레스의 중용 개념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게 용기입니다. 성제가 조금 좋지 않나? 이건 아르토텔레스 개념입니다. 학평 수준 뭐 이런 거. 동혁이 플라톤은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 같이 한번 보자. 자, 사물의 존재 방식은 뭘까? 얘들아, 사물의 존재 방식은 어디에 존재해요? 어떤 세계에? 사물은 어느 세계에 존재합니까? 그림자의 세계에 존재해. 현상계라고 불러요. 사물은 존재 방식은 현상계야. 그 다음에 이데아는 어디에 존재해? 이데아는 존재하는 세계가 어디야? 이데아 세계 존재.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사물은 현상계, 이데아는 이데아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방식이 같아 틀려. 존재 방식이 틀립니다. 두 개 달라. 존재 방식이 다르고 인식 방식은 어때? 사물은 어떻게 인식해? 그지? 경험과 감각으로 인식해요. 다 시계였어. 다 시계.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데아는 어떻게 인식해? 이성으로. 마음으로. 이성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가지계지. 가지계. 알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 맞을까? 아니야. 존재 방식도 다르고 인식 방법도 다릅니다. 요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둘 다 다른데 하나는 같은데 하나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어렵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뭐 중국 음식에는 팔보채, 뭐 탕수육, 뭐 짜장면 하고 김치, 김치, 뭐 짬뽕 뭐 이런 게 있다 쭉 하잖아. 그러면 너네가 김치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라고. 근데 맞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정답이 내려가요.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야 당연히. 그죠? 중국 음식이 누르고 중국 음식, 한국 음식 틀렸네 이렇게 골라야 된다. 두 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야. X고요. 짠.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인식 방법도 다르고 존재 방식도 다르게 됩니다. 규현이. 네. 자, 플라톤은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고 볼까요? 아니요.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라서 이데아계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다고 봐. 그래서 이데아가 개념 같은 거잖아. 원리나 뭐 그 개념 이런 거죠. 그 사물의 정의 그 자체 이런 거잖아. 이데아라는 게. 그거는 그 사물 안에 내재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고. 현상기형도 있어요. 뭐? 현상기형도 있어야 이해하는 아니야. 그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현상계가 곧 이데아계야. 이데아계가 현상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데아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데아는 사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현실의 사물 안에 내재 있다고. 근데 플라톤은 이데아계가 따로 있죠. 이데아는 사물 안이 아니라 이데아계에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보이지 않는 거 맞지? 보이지 않는데 사물에 이데아가 내재하지 않는다고. 이데아는 어디 있어? 이데아계에 따로 있어. 그럼 플라톤은 이데아계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데아계만 따로 있을 수 있지. 기대아계가 따로 있고 현실세계가 따로 있는 거라고. 현실세계는 이데아계를 무방하고 존재하는 거야. 현상계형도 이데아계만 있을 수는 없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을까? 뭐 정사각형이라는 개념이 이데아거든요. 정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도고 내각의 90도고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이잖아. 이 개념이 있는데 그게 표현되지 않을 수는 뭐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를 어떤 개념으로 명칭을 붙이잖아. 그럼 보통은 이제 이데아라는 건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한 이데아를 얘기를 하겠지.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건 우리 이데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 근데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는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건 이데아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X입니다. X. 각각의 사물에 이데아가 내재한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고요. 이데아계에 따로 있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민서야. 자, 플라톤은 개인의 영혼을 지배해야 할 것과 국가를 지배해야 할 것이 같다고 볼까요? 어떤 덕목가 얘기했던 거? 지혜, 용기, 절제요.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를 지배하는 거죠. 아니구나. 지배해야 할 덕이면은 이성이겠죠. 이성. 지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전부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규현아. 자, 플라톤에 따르면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므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선 자체 무슨 말이야? 선 자체. 아니, 선 자체가 뭐라 그랬어? 자체라는 건 뭐의 번역을 하고? 이데아의 번역어가 자체야? 그러면 선 자체는 무슨 뜻이야? 선의 이데아가 선 자체죠. 자체라는 걸 이데아라고 번역을 한다고. 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는 뭐가 선의 이데아였습니까? 이데아를 이데아이게 하는 이데아, 이데아의 근원, 태양의 비유였잖아. 선의 이데아가. 네. 자, 그러면 선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 맞아? 맞죠? 인식의 원인이 돼요. 왜?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데아를 존재하게 하는 이데아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우리가 왜 그 바깥 동물 밖으로 나갔을 때 뭐 꽃은 빨간색이고 뭐 나무는 초록색이고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게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이잖아. 인식의 근원이 되는 거야. 인식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중세처럼 신이 되는 거죠. 선 자체, 선의 이데아. 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 그건 아니야. 이것도 이성으로 알 수 있지. 내가 눈뽕을 당하더라도 태양을 보고 있을 수 있잖아. 태양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식의 원인이 기도하고 인식의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요새 트렌드인데 23년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고 뭐냐 23년 9월 목표면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인데 공통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게 돼. 그럼 하나는 틀리니까 하나는 맞는 거 보고 맞는가 헷갈리다가 밖에 오답선 들고 한다고. 둘 다 틀린 거지. 헷갈리지 말고. 23년 트렌드. 넘어갑시다. 15분 남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조금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앞에 가서 없는 거. 소크라테스가 두 빼먹어 준 거야 이거는. 민주주의 200인 평에 280대 220으로 사형 투표로 당하는 국제를 주고 있는 거야.
옆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하고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걸 소크라테스 문제라고 해요. 왜 소크라테스 문제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걔는 자기 얘기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걔가 한 모든 얘기는 다 누구의 얘기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야. 아, 다시. 소크라테스가 한 모든 얘기는 다 플라톤 얘기입니다. 그게 플라톤 사상인지 소크라테스 사상인지를 모르죠. 이걸 소크라테스 문제라고 한다고. 그래서 스승님의 했던 말을 잘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입니다. 다음 아테네 아타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건 누구야? 그 이상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건 누굽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겠어요? 플라톤. 얘는 땅을 가리키고 있죠. 현실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저도 배경만 짧게 하고. 자, 이데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데아에 대한 얘기. 아리스토텔레스 발표 시작했으면 렛츠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고. 자, 근데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는 현실주의거든요. 현실주의.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현실주의. 플라톤이 이데아를 비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어디 출신이냐면 마케도니아 출신이야. 마케도니아는 그 알렉산더 고향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전쟁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 스승이었던 걸 알죠? 모르죠? 알렉산더 스승이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고향 출신이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아빠가 그 필리포스 대왕이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가 필리포스거든요. 필리포스 대왕. 필리포스 몇 세인지 까먹었다. 필리포스 몇 세야? 근데 그 필리포스 몇 세의 주치. 그러니까 전남 의사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빠예요. 얘 이름이 니코마코스고요. 니코마코스. 그리고 자기 자식 이름도 나중에 니코마코스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를 알려주는 책 이름이 니코마코스 율리아예요. 알아두세요.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몰라 알렉산더 대왕 자기 주치 아들내미 똘똘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적응을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이성이 뛰어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플라톤 수제자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별명이 불렸답니다. 그러니까 제1의 정신 뭐 이런 거죠. 유리가 너무 제1을 대표하는 그런 뭐 우수한 학생이야. 와 제1의 정신 뭐 이런 거죠. 아카데미아의 정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한 얘기가 있어. 얘는 채찍이 아니라 고삐가 필요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공부해 뭐 이럴 필요가 없고 그 정도만 여기 다 채찍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1의 정신이 될 수 있는 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엄청 훌륭한 친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플라톤이 죽고 나면 44살 차이, 43살 차이 나거든. 웃긴 게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도 3살 차이 나고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이랑도 43살 차이예요. 정확히. 그리고 나중에 뒤에 그 에피쿠루스 나왔거든요. 에피쿠루스도 아리스토텔레스랑 정확히 44살 차이가 나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일단 한 세대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밑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다 아리스토텔레스 워낙 공부 잘하니까 얘가 플라톤 죽고 나면은 이 아카데미아를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플라톤 죽고 나서 이제 실제로 누가 아카데미아를 물려받았냐면 그 플라톤 사촌 동생이 물려받았대. 친인척이지.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운정하던 시기라 가지고 마케도니아 식민지배 상황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아테네가 정복돼 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인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물려받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상심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 스승님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돈 좀 채려줘가지고 아테네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워요. 학교 이름이 리케이온이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몇 개밖에 없던 그런 식의 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 깡촌에서 올라왔단 말이야. 아테네는 여기가 요렇게 유럽이 있고 여기가 아테네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스파르타 이렇게 있고 테베 이렇게 있는 거지. 마케도니아는 북쪽에 있어.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왜 동방운정에 성공했냐면 여기는 평야 시대거든요. 그래서 기병들이 있어. 페르시아 전쟁할 때 스파르타 아테네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랑 전쟁해가지고 이겼잖아. 근데 육전에서 거의 다 깨지고요. 아테네가 해전에서 이겨가지고 페르시아 전쟁을 이겼단 말이야. 그걸 보고 이제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 때부터 좀 생각을 한 거지. 이제 그 유목 민족들 보니까 기병들이 모병이랑 싸워가지고 한 1대 10 정도 교환비로 기병이 되게 전술적으로 훌륭한 것 같다.
그 전술적으로 효과가 뛰어난 것 같다. 우리는 마침 평가지대네. 그래서 기병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동방을 해가지고 다 쌈싸 먹는 거야. 여튼 근데 이 상업이 발달한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 말이나 몰고 다니는 평가지대 사람 어때 보여? 촌동네 같아 보여. 촌동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왔을 때 여기 그막 약간 그 한족들이 오랑캐 보는 시선으로 봤겠죠. 그지? 그러면은 똑같이 성리학에서 이와 길을 나눴잖아. 성리학에서 이와 길을 나눴을 때 한족들은 이에 속하지. 어디를 보더라도 오랑캐 애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례가 없어요. 청나라, 뭐 몽골, 뭐 어디지, 뭐 거란 요나라 어디에서도 성리학을 국교로 채택하지 않아. 왜? 자존심 상하지. 너네가 기라고 얘기하는 사상이잖아. 성리학은. 그죠? 그러면 이 청동네에서 내려온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현실이. 좀 너가 이데와 현상계가 있으면 너는 현상계에 속해 있는 거잖아. 플라톤은 말했죠. 엄친아라고. 레슬링 챔피언이고 귀족도 명문가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빠돌이니까. 그래서 나나 스승님은 나는 이에 속해 있는 거야. 난 이상적인 존재에 속해. 너네랑 달라라고 쉽게 세계를 나누기 좋아.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죠, 엘리트주의.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딜 봐도 엘리트에 속하진 않았다고. 사회 신분상 혹은 그 고향이나 입지상. 그래서 이 이데아론 이분법적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쳐요. 양명학이죠, 양명. 양명학이 성행하던 시기가 상업 발달해가지고 상인들이 주도 세력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성리학은 중앙 집권적이거든. 관료 계급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야. 과거 시험 치려고 성리학은. 근데 이제 지방 양반이라고 그 향신층이라 그래. 신사 계급. 지방에 있는 신사 계급이 지방을 위주로 발달하는 시기야. 중앙 집권적 그런 성리학을 못 한다고. 그럼 지방 애들은 또 상업하고도 친해요. 그럼 걔네들은 약간 그 성리학적 그런 지배 질서 공부 이런 거랑 좀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비슷해. 아리스토텔레스. 세상을 나눴을 때 이와 비로 혹은 뭐 이데아와 현상계로 나눴을 때 나는 이데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냥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주의로 가는 거야. 현실주의. 앞에 있는 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까먹고 싶어요. 대신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재미로 역사가 가지고 이런 얘기가 더 재밌었어요. 자, 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이원론 비판하는 거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하고 현실 세계. 그래서 아까 정의로운 사람은 불행할 수 없다 그랬지. 플라톤은. 근데 여기는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일설 얘기했죠. 네가 얼마로 안다면 너는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조금 이상주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네가 제대로 알더라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어느 경우에 의지가 나약한 경우. 조금 더 현실적이지. 이런 내용을 앞에서 볼 겁니다. 자, 플라톤의 이데아를 현실주의. 다음 시간에 이 앞에까지만 해보세요. 플라톤까지만. 자, 인간의 이성 플러스 또 좋음, 선 이런 거는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아까 각각의 삶의 이데아가 내재해 있다 그랬다. 플라톤이 이데아 세계를 비판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만 강조한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야. 주지주의라고 해요. 근데 실천 의지를 함께 강조해요. 그래서 주의주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지상 최대의 가치다? 지식이 지상 최대의 가치가 아니고 의지가 지상 최대의 가치입니다. 주의주의, 실천 의지를 함께 강조하는 나오고. 목적론적 세계가 이제 현실이 중요한 거죠. 현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사물들이 다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목적이 있다. 현실주의라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기능과 목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기능은 뭐냐면 이거는 공통입니다. 인간의 기능은 이성이야. 그러면 인간은 궁극 목적은 이성을 잘 발휘하는 거야. 그 궁극 목적이 행복이라고. 이거는 외워라. 내가 고1 때부터 가르쳤다. 행복은 뭐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이거 자동으로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뭐야? 덕에 따르는 영어의 활동. 덕다 영활, 덕다 영활. 정말 진리도로 외우기 시키지 않나요? 수빈아? 덕다 영활, 덕다 영활. 덕에 따르는 영어의 활동. 다음 주에 누구한테 시키지? 다음 주에 규현이한테 시키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이 뭐야 하면은 덕에 따르는 영어의 활동입니다. 덕다 영활, 덕다 영활. 자, 모든 것은 기능 목적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오직 인간만이 기능과 목적을 가진다. 틀렸다. 모든 존재가 다 기능과 목적을 가지는데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행복이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어의 활동입니다. 여기 에우가 왜이다? 유포리아 할 때 엄청나게 극도로 행복한 상태를 유포리아라고 하거든요. 유포리아 할 때 이 이유가 이제 좋다는 뜻입니다.
다이모는 그 수호천사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운 전사의 영혼이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대. 다이몬.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랬대. 그래서 이 다이몬이 돼서 우리한테 막 지켜주고 도와주고 뭐 애군을 좀 떨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이몬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에는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다 잡신이 악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몬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전의 다이몬은 그냥 소울입니다. 소울, 영혼이야. 그냥 그 전사의 영혼, 수호천사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좋은 영혼의 상태, 웰빙이다, 웰빙. 이게 최고 삶 혹은 최상의 좋음이라는 것으로 번역돼요. 행복은 가장 좋은 상태다. 가장 좋은 상태, 최상의 좋은 거. 그리고 뭐랑 좀 구분하냐면 덕은 상태입니다. 덕은 상태. 그러니까 잠깐 어떤 내가 시험을 한 번 100점을 맞은 상태, 그게 덕이야. 덕은 본질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겠죠. 그리고 학생의 본질 기능은 공부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100점을 한 번 맞았어. 덕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활동은 뭐냐면 이 덕에 따르는 거. 이게 습관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덕이 있는 활동이 습관에 대한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계속 맞는 거지. 그럼 너네가 이것도 뭐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강사의 본질 기능은 강의거든. 그죠? 근데 내가 가끔씩 항상 그렇진 않은데 아씨 오늘 또 개쩌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 오늘 드립을 쳤는데 뭐 빵빵 터지고 애들이 좀 내용 잘 따라오고 분위기가 좋고 근데 나 오늘 좀 덕이 있는 그런 강의 활동을 했는데 뭐 이렇게 느끼거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그냥 덕이 있는 상태지 그걸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뭐예요? 그게 항상 이어져서 습관화된 상태. 나는 강의를 하면 맨날 빵빵 터져. 그럼 인타 강사도 이게 맨날 빵빵 터지고 맨날 하면 막 학생들이 막 여가 같은 사건을 뭐 지르고 막 이런 상태가 돼. 그게 행복이에요. 너네가 시험을 칠 때 한 번 딱 시험을 잘 쳐. 100점 나는 됐어. 그건 덕이 있는 상태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기에 어떤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어떤 상태보다는 그게 활동되고 움직이고 연속되는 상황이 뭐 뛰어난 걸로 보거든. 행복은 덕이 쭉 이어져는 연속된 그런 상황. 이게 너 우월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비가 한 번 온다고 봄이 오지 않나. 이렇게 가거든. 제비가 계속 한 번 온다고 봄이 오지 않듯이 사람이 한 번 착한 일을 한다고 행복하지 않나. 그게 항상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습관화된 상태.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서 너네도 시험만 치면 계속 100점인 거죠. 올때 그럼 너네가 행복한 거야. 왜? 학생의 본질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어. 와, 그런 거. 활동이라고까지는 돼. 밑에는 볼륨이 좀 커가지고 다음 주에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2분 남았는데. 앞에 거 뭐하지? 2분 동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